네, 필살기 고수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분위기는 또 사뭇 다르죠. 수급 둔화와 실적 부진, 게다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3,200선 전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김영구, 김진 대표와 함께 자세한 업종과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섹터, 그 업종과 최선호주까지 자세한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인지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인지 주가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영향력이 높은 그 테슬라와의 연관된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문가님. 이 네,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 얘기해 드릴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오르는 거 아니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연결고리를 예전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네네. 우선 테슬라의 주가 부진 이유는 당연히 실적 악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럽 쪽 가서 깨지고 있고 판매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OBBA 법안에 따라서 7,500달러의 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있죠. 그게 이제 9월 말이면 끝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은 줄어들 거고, 물론 그 전에 조금 미리 사두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헤매고 있는 게 신모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신모델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결국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님들부터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오늘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부분 등을 그 주가나 실적의 부진 요소로 꼽으셨는데 사실 전기차 외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혹은 로봇 이쪽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한 기술적인 차별성은 얼마나 좀 진보했다 보세요? 예, 지금 그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판매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해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 로보택시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선두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확장 계획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규모로 상용화되면서 지금 택시 기사들까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대중에게 좀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기대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즉 쉽게 해서 전기차 안 팔리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로보택시로 이전이 되면서 로보택시에서 수익 모델을 갖다 창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인데 아무래도 인간형 로봇 쪽으로 가는 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류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3월에 그 발표를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인간형 로봇에 대한 내용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공장형 로봇에서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제일 드는 비용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든 로보택시든 휴머노이드든 바로 자금입니다. 그 자금에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테슬라가 되겠고요. 테슬라의 잉여현금 이름이 2분기에 조금 훨씬 적어졌는데요. 이유는
AI 인공지능 쪽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전략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딸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나 현금 전혀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 이쪽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 이상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AI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에 이끄는 이 모습 자체가 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전략적인 부분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실적 부진이나 최근에 뭐 기대되는 포인트 더 언급 주실 부분 있으세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는 악재 터널을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아크 인베스트 CEO가 돈나몬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분인데 캐시우드 펀드에 테슬라를 다 팔아치웠을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그 펀드의 9%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테슬라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300달러대에서 매수를 줍줍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스톡옵션을 갖다가 엄청난 금액을 받았죠.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그 앞으로의 진취적인 모습은 계속 볼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좀 준비했어요. 이 주봉 차트를 보면 280달러하고 3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연장 중인데요. 이 초록색 밴드 안에 있는 그 박스권인데요. 여러분들은 300달러 선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전략과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350달러 그 저항 라인 때 돌파를 하고 400달러와 돌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급한 마음은 겁먹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장 400달러 가는 건 아니니까 300달러 전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또 원픽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그런데 뭐 실적 부진이나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들 때문에 과연 매수하는 전략, 그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 또 함께 들어보셨고요. 국내 기업들 분위기, 그 상황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셀과 소재 전반에서 실적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침체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둘 다 맞습니다. 회복도 맞고 침체도 끝났어요. 네네. LG엔솔과 에코프로가 지금 실적이 크게 좋아진 내용들을 보셨고 제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튬이 쌍바닥을 찍고서 급등을 해서 지금 8만 위안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은 분명히 고공행진을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갈 것 같고요. 10만 위안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 규제가 또 이것을 불러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튬 가격의 반등도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ESS의 성장과 중국 배터리 산업 규제와 리튬 가격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겹효제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호재가 그냥 만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 국내 소재 업계들이 어떤 득을 얻게 되냐? 중국에다가 다 빼앗겼던 그 시장 자체를 하나하나 되찾아오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배터리 산업 쪽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리튬 니네 공장 좀 가동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ESS 시장이 지금 OBBA 법안에 이어지면서 중국산을 다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밖에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전력수의 증가에 맞닥뜨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의 앞날을 이야기할 때 전망에 ESS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뭐 언급하셨죠. 중국이 거의 다 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 파이를 이제 국내 기업들이 ESS라던가 LFP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떤 그 우리 쪽으로의 영역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또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ESS 관련해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까? 주요 기업들의 동향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이 ESS 쪽은 한마디로 황금 열쇠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비전이 있을까? 아니 조금 좀 좋아질까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벌써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그 확산으로 인해서 ESS 설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ESS 누적 설치량이 2023년에 19기가와트라면 2030년에는 133, 2035년에는 250기가와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전폭적인 급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LG엔솔을 보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ESS로 EV, 즉 전기차에 대한 빈자리를 채운다라고까지 공표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요. ESS 수요가 향후 10년간 5배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 SK온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그 공장 가동을 그것으로 메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80에서 거의 100% 가까이 그냥 풀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SS는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에게 세일 기업들이나 그 외의 기업들에게 황금 열쇠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 2차 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김진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예, 대부분 동의하죠. 예, 저도 이미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네.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세력 신호를 포착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드린 바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종목별로 20에서 50%까지 큰 수익을 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앞서 김영구 전문가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약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여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ESS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ESS 시장이 아직은 전기차 쪽에서는 캐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OBBBA법입니다.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부분이 우리 기업으로서는 그 AMPC의 증가 그리고 탈중국화에 따른 그 반사 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리튬 가격을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는데요. 7만 1,000위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되고 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역시나 지지해주고 지금 이미 정고점 작년 10월의 정고점이었던 7만 9,000위안까지 돌파를 해서 지금 8만 2,000위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이겠죠. 다시 7만 9,400위안 요 자리가 중요한데요. 요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고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 이 배터리 쪽은요. 리튬 가격과 연동돼서 결국 업황대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최선호주는요. 지난 방송 때 추천을 해드렸던 삼성 SDI하고 LNF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에코프로 BM인데요. 네네. 예, 2차 전지 대장주들은요. 이제 개별 이슈나 실적들에 따라서 항상 그 대장을 순환해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2년 가까운 지금 긴 조정 끝에 예, 이제 조정을 막 끝내고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에 와 있는 2차 전지 저도 강력하게 좋은 지금 시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업종 2차 전지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른 내용들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탑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자, 먼저 준비된 탑픽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이전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6월 16일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가 11만 8천 원 선 전후였으니까 지금 16만 원대 올라왔으니 결국 수익률은 40-5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왜 또 들고 나왔느냐? 결국은 목표치 상향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것이고요. 첫 번째로 전구체와 함께 음극재에서도 중국산 의존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배터리 소재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다 꿰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피처엠이기 때문입니다. 전구체 100% 국산에 이어서 미국 수출을 개시하고 있고요. 구형 흑연 내재화에 나서면서 음극재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서 2027년 양산할 계획이고 총 투자비가 3,900억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의 중국 배제 속에서 탄생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피처엠이 이제 실적 차원에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부진했습니다. 좀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더 뒤처졌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그 에너지 소재 쪽에서 적자 전환을 해갖고서 지금 2분기 매출도 27% 줄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72%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은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결국 전체적인 흐름들에서 약화됐는데요. 상반기 실적 부진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탈중국 그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도 이어질 거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했던 ESS 이쪽에서 시장 확대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회복되면서 그 호재성 재료를 온몸에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특히나 ESS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거는 기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중국산 ESS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퇴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 피처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패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엿보이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는 게 해석이 좀 타당하다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외국인들은 요 포스코 피처엠을 7월에 매도량이 좀 있어요. 이 7월에 매도량이 있는 거는 그동안 그 매수했던 부분들의 일차적인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5월 집중 매수, 순매수라고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왼쪽의 내용들이 4월부터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8월 들어서 다시 또 집중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종목은 매집하고 가겠다라는 외국인들의 강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는 지금 그래서 10만 원서부터 16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더 사겠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있거든요. 이유는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성 재료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겠죠. 자, 지금 보니까 뭐 언급하셨어요. 주가가 이미 16만 원 선 근처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뭐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를 거의 뭐 넘나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은 괜찮은가? 앞서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도달을 예상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짚어봐야죠. 네, 제가 차트, 일봉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자리에서 지금 5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등락 거듭되다가 요번에 7월에 잠깐 눌림목 조정 주고서 다시 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하도 강력해서 여기서 쉽게 꺾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고 넘어왔거든요. 다음 차트, 주봉 차트를 보면요. 고점이 67만 2천 원부터 폭락을 해갖고 9만 5,500원까지 그야말로 전후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저항 라인이 어디 있냐면 A라는 지점에 그 제가 빨간 선을 거는 20만 원 선에 있습니다. 그 목표치가 제가 20만 원 선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거긴데 그것을 뛰어넘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이 B라는 선, 노란 선인데요. 그 B라는 선이 3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전략 자체를 갖다가 모아 나가면서 16만 원 이하 자리,
15만 원 선 전후 이런 자리면은 그냥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탄력 자체도 또한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격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구체적인 추가적 전략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일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나옵니다. 3월에 한 21만 원대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거의 50% 가까운 반등인데 기관도 외국인도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수급적인 매집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2차 전지들을 최적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네. 낙폭과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눈에는 잘 안 띄었어요. 그리고 업황호전이 된다는 개념도 없을 때 5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정확히 7월 27일까지만 집중 매수했고 그 뒤로는 관찰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폭락을 했다가 저점을 찍어놓고 올라오는 그 상황이었는데 5월부터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선침에 매수를 했다가 26만 원, 27만 원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또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제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외국인들이 매세세를 가담을 하는 것 자체는 목표치를 35만 원, 40만 원 이런 것을 보고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도 따져봐야죠. 보니까 철강이나 인프라 부분은 회복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 적자 흐름이 나타나곤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타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철강인데 이 철강 관세니 뭐니 해갖고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산 반덤핑 제품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니까는 우리 배터리처럼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철강 감산을 하면서 4월부터 본격화하고 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매년 10억 톤 가량의 철강을 막 밀어내기 식으로 만들어내던 중국이 줄여드니까 네. 그 대신에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쪽에서 반사이익을 또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반덤핑 효과가 계속적으로 2026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실적은 계속 철강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문제는 이제 실적을 갉아먹던 그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네. 사실 광물 자원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리튬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리튬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튬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개월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산 공장들 문 닫고 그러면 당연히 리튬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10만 위안도 넘어가서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모멘텀이 생기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원료를 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그 소재 관련 쪽에서도 호재성 재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겁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함께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산 대비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는지 리레이팅이 나타날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완전 저평가예요. 이건 뭐 네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쌀 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딱 보시면 진짜 싼 가격에 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된 시점인데 지금 제가 거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네네. A가 전고점 저항선인데요. 그 전고점 저항선을 한번 부딪혔다가 지금 눌린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그 33만 2천 원 이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35만 원, 40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점인 상황들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뭐 더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지금부터 줍줍 해가야 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식은 저렴할 때, 쌀 때 매수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밴드는 31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1차,
그다음에 만약 30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2차가 될 것 같고요. 2차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는 32만 원, 33만 원, 단중기는 35만 원에서 중기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 28만 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이 기다리셨네요.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업종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김진 전문가는 관심 섹터로 속캠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전력 D램 모듈 속캠 개발과 양산에 양대 산맥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지난달에 그 독자 표준을 자기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소캠 모듈에 대해서 올해 최대 80만 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점적인 주의를 가진 엔비디아가 이 HBM의 뒤를 이을 이 AI 가속기용 메모리 모듈로 이 소캠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이 소캠 시장을 개발하는데 큰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캠은요, AI 서버는 물론이고 AI PC 등에도 적용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기판 업계에 이 소캠발 훈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초도 물량이 그 60만에서 80만 장인데요. 이것은 현재 HBM 공급량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시장 개화를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소캠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또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소캠의 가격이 HBM보다 훨씬 네. 더 저렴하다라는 점. 실제로 HBM과 소캠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HBM은 너무나 유명하죠. 지금 고성능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가격이 비싸고요, 전력 소모가 매우 크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캠은요, 여러 개의 그 저전력 디램을 패키징한 모듈이기 때문에 기존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그 HBM 대비 전력 소모가요 50% 이상 적습니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60-70% 이상 저렴하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캠은요, 내년 출시되는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그 루빈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이 HBM이 AI 가속기에서 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지원하는 디램이라면 이 소캠은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따라붙는 디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CPU에 붙지만 주 역할은 AI 가속기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HBM을 대체한다기보다는요, 전력을 덜 소비하면서 더 빠른 그 연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그 AI 서버의 전력 소모가 급증하는 지금 상황에서 소캠은 전력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또한 그 AI 가속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는 그런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론이 최초의 또 소캠을 양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논의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HBM에 이어서 또다시 경쟁이 이쪽 소캠에서도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경쟁 그 흐름, 판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캠 시장에서는요, 현재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계에서 만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이 뛰어난 저전력 디램 이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앞세워 가지고요,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뚫었습니다. 그 점에서 향후 메모리 3강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도요, 기존의 저전력 디램의 그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대규모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 소캠2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캠2를 통해서 기존의 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고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입지를 재강화하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차세대 HBM, 즉 HBM4에서의 경쟁력과 함께 이 소캠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한데 김진 전문가께서 소캠을 또 관심 섹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그 판도 예상치를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라 아주 좋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경쟁은 치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열심히 뛰어들면서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먼저 치고 나간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 부분인데 대신 이쪽이 너무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좋긴 한데 반도체 시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좋을 듯해요. 연결을 지어서. 네, 반도체 네. 전체 시장, 그러니까 소켓만 보지 말고 반도체 전체 시장을 연결시켜 보면 반도체 시장이 같이 움직일 때 소켓도 같이 움직이는 개념. 네. 그래서 요번에 지금 김진 대표님이 이제 얘기해 주실 종목들을 잘 보시면 눌림목 조정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점 매수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승률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전략적인 부분들, 소캠 관련 또 잠시 후에 종목까지, 탑픽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하셔서 더 많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언급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첫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기업은 심택입니다. 2분기 실적 이슈가 또 있죠. 시장의 기도를 웃도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뭐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2분기 매출과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예상보다. 2분기 매출액이 3,407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0억 4천 정도 나왔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그리고 53.6%가 증가한 수치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이 배경은요. 이 전체 사업 부분이 성장세를 골고루 보이긴 했는데요. 특히 이 수율 증가 그리고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분류되는 그 MSAP 제품군의 성장세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SIP와 또 AI 및 고성능 그래픽 시장을 겨냥한 GDDR7 이쪽 용의 그 기판 제품의 매출 본격화가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요 모듈 인쇄 회로 기판 부분 역시 서버 및 SSD향 제품의 전반적인 성장과 함께 이 고성능 메모리 모듈인 소캠용 시장의 그 매출까지 신규 매출이 더해지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또 좋았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다 보니까 앞으로 뭐 하반기까지의 기대감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동의하세요?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 심텍은요,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이 3분기에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텍 측에 의하면요,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가 나왔는데요. 3분기 매출이 3,59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2억, 각각 10.7%와 454%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은요, 이 반도체용 인쇄회로 기판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한 대표적인 그 강소기업입니다. 고부가 제품인 그 패키지 기판 수요가 회복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실적 반등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 소캠 도입을 통해서 이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요. 모듈 PCB 부분에서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심텍으로서는 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가속기 등에 적용되는 소캠 및 GDDR7용 기판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택에서 기대되는 포인트 뭐 여러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겨냥해서 저전력 소형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될까요? 그렇죠.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이 클라우드에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그 AI를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때문에 그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그 보안성 강화 등의 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온디바이스 AI 구현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전력으로 고성능 이미징 기능을 제공하는 소캠인데요. 심텍이 개발한 차세대 저전력 소캠은요,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AI 연산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도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소형 폼팩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그 모바일 그리고 웨어러블 기계에 용이하게 탑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와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 정밀한 그 AI 비전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간 객체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그리고 동작 인식 등 AI 기반의 다양한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 심텍의 소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요 심텍의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첫 번째 토픽이죠. 심텍의 주가가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주가적인 접근 전략도 함께 말씀 주시죠.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예, 심텍의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주가 상승 국면에서 수차례 저항으로 작용했던 저 A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작용을 했었고 이후에 다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추가 급등을 했었고요. 다시 2022년 이후에 하락 국면에서는 2023년 상반기 지지선에 또 으로 바뀌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가격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승 국면에서도요. 지난 3월 그리고 6월, 7월에 요 A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8월 8일에 마침내 돌파에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파 성공 이후에 다시 지지선으로 이렇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매수는요. 지지 확인 과정을 이용해서요. 23,000원에서 25,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33,000원 그리고 2차 4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캠 관심주 심텍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3A 로직스를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소캠을 올해 80만 장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3A 로직스의 주가도 화답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와 어떤 또 연관성인 또 부분이 있는 건지 그 강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소캠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되풀이가 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저전력입니다. 이 저전력에 초점을 맞춘 디램 모듈로서 LPDDR 디램을 묶어서요. 예,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모듈입니다. 기존 그 노트북용 디램 모듈인 LP캠 대비 입출력을 늘렸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교체가 유리하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A 로직스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LPDDR5를 활용해서 이 5G Io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즉 이 IoT하고 5G를 결합시켜서 이 고해상도의 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최적화된 그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고화질의 그 영상 처리와 빠른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기능들을 포함한 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캠 수요 확대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A 로직스 관련해서 NFC 칩의 매출 급성장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NFC 칩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술력이어서 이 회사에 또 강점이 되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실적 얘기만 더 짧게 드리면요. 네네. 소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은 이 차량용 그리고 스마트 물류용 이 NFC 방금 말씀하신 NFC 칩 매출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요 현대차와 기아 쪽에 차량용 NFC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 핵심 제품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동사의 그 NFC 태그 칩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의 정품 인증용으로 또 공급이 되면서요 전년 대비 68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네. 또한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가격 표시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48%가 성장한 7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 실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이 NFC라는 거는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의미하는데요. 즉 10cm 거리에서 13.56MHz의 주파수로 두 전자기기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 이런 그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서요, 차량용 디지털 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어락 그리고 물류 추적 및 정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네. 3A 로직스는 여기에 사용되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21년 동안 NFC 이 칩 설계에만 매진을 하면서 이 국산에 성공을 한 유일무이한 기업이라는데 이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이 기술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제 2027년부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해서 의무화가 되는 그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DPP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제품 여건은요,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그 생애 주기 정보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디지털로 수집, 저장, 공유하는 그 제도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제품의 생산을 비롯해서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기게 되고요. 제품 그 내구성이라든지 재활용 그리고 수리 가능성 그리고 재활용 원료에 대한 그 비율 그리고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그 지속 가능성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에 따라서 이 아주 새끼 손톱만큼의 그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칩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 모든 제품 정보를 넣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정품 인증뿐만 아니라 제품의 그 물류 추적 등을 다 통해서요. 제조사의 그 마케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아주 그 범용성이 큰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3A 로직스는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출자한 펀드가 있습니다. 퀀텀 코리아 오메가 4차 산업 핵심 기술 펀드라는 이 펀드에서도요, 네. 이 회사의 지분을 7.14%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쭉 보니까요. 3 로직스 주가 단기간에 급등 후에 이제 잠깐 숨 고르는 그런 또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대하시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에 바로 담는 전략이 더 유리할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요. 3A 로직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이제 12월 말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 2월과 3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한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이 급등했을 때 이유가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동사의 그 LPDDR5, 5G IoT 솔루션 제공 사실 등이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마지막으로 그 엔비디아의 그 소캠 도입에 따른 시장 개화 기대감 속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지금 이상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잘 받았다는 측면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전략을 드리면요, 바로 그 내일 시초가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바닥 확인 과정을 이용을 해서 6,700원부터 7,100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9,000원 그리고 2차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2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차 전지와 소캠 관련 탑픽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의 히든주, 관심주를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업종은 다 열어뒀습니다. 앞서서 관심 섹터가 있긴 했습니다만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 분 한 분께 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할 텐데요. 먼저 김영구 전문가께서 기업 힌트 주시죠. 네. 이 기업은 대한민국 1등주입니다. 1등주요.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수많은 개미님들이 물려 있을 수도 또 바닥권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주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1차적으로 추천을 드려서 5만 원 선에서 매수해 갖고 7만 원 선까지 수익 매도를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다 팔지 않고 아직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 국민 AI 시대를 맞아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대폭적으로 호전된 종목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 2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859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커머스 쪽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EO가 이 기업이 더 발전을 할 것이다 해서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열성적으로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8월 7일이 기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 227만 주, 그다음에 기관들이 270만 주를 사면서 그날 당일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한 10% 이상 급등을 해주는 그런 신호를 보여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5월, 6월에 이 종목에 그동안 거래가 부진하다가 5월, 6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고 그 생성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히든 종목의 강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증권사 11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또 추세더라고요. 어떨까요? 어떤 부분들을 상승 기대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 실적이죠. 실적. 예. 그 다음은 성장입니다.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장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겸비한 팔방미인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실적까지도 요번에 아주 좋아졌고요. 비용 효율화 전략까지 잘 통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이고요.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인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목표치들이 아마 증권사들에서 조금씩들 다 플러스 20% 정도 높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국민주다, 대장주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고점에서 물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바닥에서 접근하는 분도 계실 건데 어떨까요? 지금 현명한 접근 전략은 지금 담아가는 게 맞는지 판단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영구 대표가 이 종목을 들고 왔다는 것은 네. 이제 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권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이 될 테니까 매수하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싼 가격에 매수한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적어도 10만 원이나 그 이상권까지는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17만 원부터 폭락을 해갖고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 주봉상 7단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그 하락한 패턴을 보면 7단 하락을 했는데 그 바닥권에서 이제 대세 1차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대세 2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져 있고요. 네. 그 목표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윗단계 최종적으로는 10만 원 돌파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줍줍해도 평단가만 만들어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매수 가격 밴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말씀 주시죠. 네. 매수 가격 밴드는 6만 5천 원 선 전후부터 이하권에서 6만 2천 원 사이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6만 원 선이 온다, 줍줍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다음 목표치는 6만 8천 원, 7만 원. 요 정도가 단기 목표치가 되겠고요. 단중기 목표치가 7만 5천 원. 그다음에 중기 목표치는 8만 원과 돌파 10만 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손절가는 5만 3천 원 잡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기대감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또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명은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힌트를 드려야죠. 어떤 강점을 가진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2차 전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아, 네네. 예, 그 차세대의 배터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차별적인 성장세를 통해서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그 실적 우상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파나소닉과의 그 2년가의 협력 그 노력 끝에요, 마침내 올해 5월부터 테슬라의 2170, 2170 원통형 배터리에 자사의 그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그 트럼프의 그 OBBBA 시행의 영향으로 이 테슬라가요, 역시 그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화를 실행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 큰 파장을 아마 불러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라는 것은요, 기존의 그 흑연 응급제에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그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그 충전 시간을 또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이렇게 꼽힙니다. 하지만 이 충방전 시에 부피 팽창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에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네. 이러한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실리콘 함량을 높이면서도 안정성까지 확보한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그 파나소닉의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히든 종목이요, 글로벌 전기차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공급망의 한 축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나아가서는요, 2027년에는 그 EV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기용으로도 탑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탈중국 정책과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 트렌드에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강소 기업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는 실적 행보는 어떤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에게 매매 전략까지 잡아주시죠. 네, 네. 좋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상반기 매출이 8.8%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35.5%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에 네. 따라서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빨간 점선을 한번 좀 보시면요, 저 가격대가 또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7월 중순에 이 강력한 바닥권 세력 신호가 포착, 즉 찐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신호가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의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면 당장 그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여유 있게 분할 매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9만 5천 원, 2차 11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안 잡아도 되긴 될 텐데요. 그래서 굳이 잡는다면 네. 6만 5천 원 정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5천 원까지. 알겠습니다. 히든주 궁금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두 전문가의 히든주 자세한 전략들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잠시 후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김진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